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충격적인 중국 부동산 상황입니다. 영상 속 주택 단지는 중국의 대도시 선양으로 100% 모두 빈집입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무색하게 14년째 이대로 버려진 상황입니다. 작년 9월 중국 국가통계국을 이끈 허킹 전 부국장이 극단적인 경우 현재 빈집이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한 정도라는 실태를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억 인구에게 모두 집을 주어도 다 채울 수 없는 숫자의 집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또 무너졌습니다. 중국 국유은행이 중경 부동산 개발업체 스마우그룹에 청산을 청원한 것인데요. 스마우그룹은 15억 8천만 홍콩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 위완과 헝다그룹의 청산에 이어 중소부동산 그룹까지 무너지는 가운데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붕괴가 중국 경제 전역으로 끝없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판 베이비 부머들이라고 할 수 있는 1958년생부터 1975년생들의 은퇴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의 대기근 이후인 1960년 이후 출산율이 반등해 1975년까지 약 4억 명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중국의 베이비 부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이들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한창 일했던 시점에 2015년 기준 근로자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중국은 28.8%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혁명과 대기근을 거쳐 2010년대 중반에서야 빈곤선을 탈출한 이들의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6월 기준 중국의 16세부터 24세 인구 도시 실업률이 21%로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중국 정부는 실업수치 발표를 중단했었는데요. 젊은이도 취업이 안 되어 누워있는 탕핑족이 되는 판국에 이들 노년 인구의 생산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4억 명이 추가된다면 중국 내수 경제가 더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2023년 기준 인도가 전세계 인구 1위 국가를 탈환했습니다. 그간 전세계 인구 1위 국가 타이틀은 중국에게 있었으나 2023년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 국가가 된 것인데요. 중국이 1982년 한잔호 정책 이후 인구 증가가 주춤하는 가운데 인도가 이미 1970년대부터 출생 인구수가 중국을 추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력의 근간이었던 인구조차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경제 위기를 탈출할 방법이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인구 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도 중국보다 많고 돈 쓸 사람도 중국보다 많습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 인도에서 총 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인 슈퍼리치 인구 증가율은 39%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지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인도에서 1억 달러 자산가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가 새로운 명품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구조에서 중국보다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 예상 MZ세대 비중은 약 77%로 2050년 예상 중위 연령은 주요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38.1세로 탄탄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핵심 연령대의 탄탄한 인구 구조는 향후 내수 소비 시장 확대에 불을 지피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젊은 인구 구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 세계 평균 대비 낮은 50% 미만 수준이지만 빠르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정부의 제조업 인프라 육성 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꾸준히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킬 전망이며 이는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중산층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도는 2000년대 중반 고정자산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고속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중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비슷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데요. 1978년부터 시작된 덩샤오핑 개혁 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약 90배가량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인도가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지금 인도에 투자할 경우 고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요? IMF의 아시아 태평양 부서 국장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사는 향후 5년간 인도가 세계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인도의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하였습니다. 3%를 기록한 중국의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인도 자체 지표상으로는 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인도의 불번 가격 기준 국내 총 생산은 하나로 약 704조 8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4%를 기록, 6분기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흥국 경제 성장률조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인도 홀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2023년과 2024년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4.2%와 4.5%로 예상했는데 이는 4월 예상치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꼽히는 베트남조차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05%에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신흥국이 수출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영향인데요. 인도는 다른 신흥국과 달리 미국처럼 내수 경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탄탄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투자 강화를 위해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가 인프라 구축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에너지, 도로, 도시건설, 철도 순으로 예산이 할당되어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천여 개가 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강력한 내수 시장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경관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경제에 대해 IMF는 2024년에 6.3%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유권자 9.7억 명이 달하는 44일간에 걸친 총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도 제14대 총리이자 현임 인도 총리로 2014년 5월 26일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의 3연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배경은 모디 총리가 처음 집권한 2014년부터 10년간 인도 경제가 연평균 성장률 7%에 이르는 고성장을 거듭한 덕입니다. 인도 내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하 제조산업 및 인프라 투자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삼섬 재집권에 성공하면 정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인도 소비 시장은 세계 주요 소비재 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및 건설, 부동산 위주의 성장을 이어온 반면 인도는 내수 시장의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GDP 성장의 가장 큰 수혜는 인도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체 GDP에서 인도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8.1%에서 60.6%, GDP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인도의 비교적 높은 민간 소비 비중은 결국 경제 성장, 중산층 증가,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내수 소비의 수혜를 입을 인도 대장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입니다. 인도 소비재 기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인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타타 모터스는 현재 1주당 977루피, 하나로 16,000원 정도입니다. 인도 최대 민영은행인 HDFC 은행 주가 역시 1주당 1,496루피, 하나로 24,000원 정도이며 인도 증시 탑5 내 기업 중 주당 10만 원이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인도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글로벌 우량 소비재 기업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인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경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기업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크다 보니 향후 매출 및 이익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되면서 주가가 높은 반면 정보가 부족한 인도 기업의 경우 PR로만 가치가 측정되는데 PR은 기업 성장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터 린치의 주식평가법으로 알려진 PEG를 활용할 경우 향후 인도 기업의 이익 성장을 밸류에이션에 반영하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인도의 필수 소비재는 글로벌 우량 소비재 기업 대비 약 22% 할증 거래, 자유 소비재는 16% 할인 거래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 소비재의 이익과 매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도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를 대표하는 소비재 기업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은 역시 자동차 기업입니다. 인도는 최근 중국을 넘어설 막대한 인구력으로 전 세계 신차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와 2위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인도 자동차 공업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월에서 11월 인도의 신차 판매량은 413만 대로 집계됐으며 인도 신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800만 대, 2035년에는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7%에 이르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인도 승용차 운행 대수는 4,365만 대로 중국의 18.2% 수준이며 1000명당 운행 대수는 중국의 18.6%, 일본의 6.4%,
한국의 8.3%에 불과해 향후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 대표 자동차 회사는 타타 모터스입니다. 1945년 설립된 인도 자국 브랜드로 다양한 승용차, 상용차를 설계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완성업체 점유율 기준 3위이며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제규어, 랜드로버 등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인도의 강력한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외 수출력도 강한 기업으로 지역별 매출 구분상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대표 수출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승용차와 상용차 분리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재편을 통해 인도 자동차 시장 선도 업체들과 본격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는 1945년 설립된 인도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로 점유율이 2023년 말 기준 4위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지프 차량 조립 회사로 출발한 이후 소형 승용차, 농업용 트랙터, 일용 구동 차량 등 전방위를 아우르는 멀티플레이어로 특히나 농업용 기계 및 장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자동차 및 농업용 장비 제조 외에도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는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인 스즈키 모터스의 자회사이며 일반 대중을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 중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41.6%로 20년 51% 대비 하락하는 추세로 주력 차종인 해치백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이에 세단과 SUV 등의 차종에서 점유율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인도 전기차 보급률이 2%로 낮은 상황이나 인도 정부의 전기차 전환 의지와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 등을 맞추기 위해 2031년까지 6개의 전기차 모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소비를 논할 때 식품을 빼놓을 순 없겠죠. 네슬레 인디아는 2023년 시장 점유율 기준 인도 1위 식품 기업으로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의 인도 지역 자회사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은 유제품 40%, 즉석 가공식품 33%, 제과와 초콜릿 16%, 음료가 12%입니다. 즉석 가공식품과 제과 초콜릿 부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점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인도 문화의 화려함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탄 컴퍼니는 인도 대표 럭셔리 소비재 기업으로 보석과 시계가 주력 상품으로 타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23년 동안 100개의 보석 매장을 신규 오픈하였으며 이 중 7개는 해외에 신규 오픈을 했고요. 2024년 해외 매장 25개까지 확대 예정이며 2023년 12월 기준 매출 비중은 보석이 82%, 시계가 7%, 의류 향수 등의 기타 제품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보석 시장은 과거 5년간 연평균 7.9%로 고성장하는 시장인데요. 타이탄 그룹의 높은 브랜드와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인도 보석 시장에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는 얼마 전 시가총액 규모가 4조 달러를 넘어 홍콩을 제치고 세계 4대 증시권에 진입했습니다.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들로 구성된 니프티 50 지수와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센섹스 지수는 최근 1년 사이에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신흥국 최대 투자처였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3.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상위 5개 인도 관련 ETF에 410억 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빠른 국내 투자자들은 2000년대 중국의 성장세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 인도를 사야 한다며 인도 투자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개인들 역시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인도 자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에서 인도 주식형 투자신탁의 총 자산은 11% 2,370억엔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비과세 투자 계좌로 일본인들의 인도 주식 투자 인기는 더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인도 주식 보유량이 다른 개발도상국 주식 보유량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활기찬 구자라트 세계정상회의에서 인도가 2027년부터 28년까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총 생산이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 역시 인도 GDP가 2030년에 7조 3천억 원 달러로 늘어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국내 총 생산은 3조 5천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인도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이 닮은 듯 또 다른 점은 중국이 철저히 미국을 경쟁 상대로 대했다면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가장 우호적인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3연임에 성공한다면 모디 정부는 서구 선진국들과 더 적극적인 연합을 바탕으로 기업 이전 혜택, 금융 포용, 디지털 경제 등의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 기업의 투자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을 진행하기에
이야기하기엔 정보의 한계가 있고 인도 내수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신흥국 투자는 개별 기업보다는 인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매일경제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연금 투자자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1,670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51.9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의 2배를 넘을 뿐 아니라 1년 전인 2022년 수익률 상위 1% 고객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8배 이상 높은 것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연금 초고수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원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10%도 되지 않았고 대신 대부분 ETF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7%에 그쳤던 ETF 투자 비중이 1년 새 무려 80%까지 급증했죠. 직장의 필수 계좌인 퇴직연금 계좌 수익률이 예적금보다 못하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IRP 적립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한편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달 여윳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무엇을 살지 고민인 직장인이라면 이제는 안정형보다 조금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해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